네, 잠시 후에 토론회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휴대전화는 풀어주시거나 진동으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른소리 청년국회 청년사업정책 현실과 대안을 논하다의 토론회사를 맡은 수석대변인 김용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할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금일 행사의 공동주체인 바른소리 청년국회는 청년들이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 정책 토론을 기반으로 공론장을 형성하며 현안을 분석해 정책 아젠다를 설정해 합리적인 안을 생산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 및 운영하는 청년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동주체인 김웅 의원님께서는 검사 출신으로 베스트셀러인 검사내전의 저자이며 국회 행정안전의 위원과 국민인 서울특별시당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특히 청년들과 소통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오늘 성공적 행사를 위해 장소 대관도 협조해 주셨다고 합니다. 바른소리 청년국회에서는 매월 상임위원회와 정기총회를 통해 청년위원들이 제안한 정책 및 법률면에서 가결된 안건 중 투표를 통해 선정된 2가지 안건을 발제하고 이를 법률 및 정책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제4대 청년국회 법제사법2위원회 사법정책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금일 행사의 식순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내인 소개, 개회사, 영상 시청, 발제 발표,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그럼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방에 있는 국기관에 서주시길 바랍니다. 국기대여 경례. 난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직 참과 묵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사를 위해 자리해 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공동주체입니다. 김현수 바른소리 청년국회 부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추가적으로 김웅 의원님께서는 부상으인의 참석이 어려운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청년들을 위해 귀한 발걸음해 주신 전문가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국회 입법자문위원과 국회 대연투기 재정경제분과 자문위원을 지내신 장용근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인 상근 부대변인을 지내시고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와 지방자치연구소 4개 이사장을 역임하고 계신 신인규 법률사무소 청직 대표 변호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사법정책에 대해 발제할 청년 의원들입니다. 권홍범 제4대 청년국회 법제사법2위원회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아론 제4대 청년국회 법제사법2위원회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소리 청년국회 이재민 법무이사님의 개회사라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김웅 국회의원님과 함께하는 청년 사법정책의 현실과 대안을 논하다의 개회사를 맡은 바른소리 청년국회 법무이사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 국회의원님과 그 의원실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이번 사법정책 간담회는 1부는 군사보건법 폐지에 대해, 2부는 흉악범 전담 교도소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인데요. 최근 사회 이슈로 부각된 최상병 사망사고 그리고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흉악범죄 대책에서 비롯된 주제로 청년들의 문제와 청년들이 바라보는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시를 하고 우리 관련 전문가님들과 함께 논하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도 정보공개법 제구조에 따라 해병대의 그 수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배운 내용들과 굉장히 상이하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올바른 해답이 무엇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는 쉽게 해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렇듯 뜨거운 감자들을 다루는 시간인 만큼 잘 정리되어 관련 정책이나 법안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가 전문가님들의 조율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향해 울려 퍼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행사를 위해 전용성 V장병 미디어 실장님께서 제작한 지난 제4대 청년국회 발대식 스케치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제작에 힘써주신 전용성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4일 부산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청년은 청년 정책뿐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매우 값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현안에 대해 문제의식만 가지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 직접 법안을 작성해 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의 간절한 마음과 더불어 법률안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해주실 전문가분들의 귀중한 말씀을 기대하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진행할 토론의 진행을 맡아줄 좌장님은 바른소리 청년국회 이서정 수석 대변인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실 수석 대변인님 감사합니다. 마이크 넘겨받은 바른소리 청년국회 사법정책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서정 수석 대변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토론 진행 순서와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군사보건법 개정 1년 이대로 조우가에 대하여 원홍범 청년의원님, 급증하는 흉악범죄 대책 마련에 대해 박마론 청년의원님 순서대로 발제를 진행하고 전문가 피드백, 토론, 자유로운 현장 질문, 마무리 발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가분들께서는 발제자에게 질문이 있을 경우 각각의 피드백을 하신 후 바로 이어지는 토론 시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좌장의 지시에 따라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 참석해주신 전문가분들과 청년위원분들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용근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내년 전에 한번 청년학회 기정식으로 부회장으로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양파 교수라고 합니다. 진보 보수의 기존의 틀을 부정하고 오직 정의라는 것이 약속한 건 아니지만 무엇이 정의인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정책이나 이재명 대통령 때는 보편적 가치가 왜 정의에 반하는지 많이 못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제 선배님이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하늘에도 잘한 점도 있으나 때로는 제가 봤을 때 절차적 정의, 제3자적 정의에 맞지 않는 점도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만 비판을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젊은 청년분들 만나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젊은 저야 이제 50이 넘어가서 이제 저도 인생을 많이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만 우리 젊은 청년분들은 결코 그런 기존에 있는 분들의 오해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음속에 있는 그 정의, 열반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내년 10여 년 정도 좀 관심이 있었던 게 인구와 국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특검 폐지. 요새 특검 폐지를 사실 제가 2007년도에 제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야가 말이 너무 많았고 특권이 있냐 했지만 폐지로 결론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폐지가 안 되고 있죠. 대통령이 불소특권도 폐지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대통령이 내란 위한 외에도 강간하고 강도하고 남의 돈 빌려주고 사기치고 폭행하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있으면 됩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제도들의 특권을 만들어 놓고 이걸 특권이라고 하고 있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젊은 시절 그때는 한 30대였는데 이 구리를 보고 앉아서 특권 폐지를 또 하나는 인구와 국력 운동을 갖다가 2005년 6년서 했었죠. 여러분 이제 10몇 년이 지난 지금 국가가 무너진 인류국가의 문명국가 중에 사라졌다 하는데 그 원인이 뭔가를 계속 분석했던 것은 뭐냐면 단순히 돈의 문제만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 정의의 문제.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대가를 받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게 되고 이런 것이다. 그런 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기존의 진보 보수의 양측권에 있는 분들은 아무리 해도 그 자기 타격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벗어나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여러분의 의견을 표출하길 바라고요. 노력하나마 제가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노력에 미력이나 도움이 될 수 있고 제가 증명도적으로 다만 총대를 많이 낸다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약간의 노비 같은 사람들이 같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조업 열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은규 변호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소개지에 정치 바로 세우기라고 나와 있는데 정당 바로 세우기를 제가 지금 1년째 이끌어오고 있는데요.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한양대 법대에 나와서 이제 경북대 로스쿨을 졸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활동한 지 10년 정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 활동에 더 집중을 해야 될 이 젊은 시기에 나라가 참 위기에 처했다는 자칫 판단에 의해서 저는 대선 국면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국제다라는 그 대변인 공개 선발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응시했다가 그래도 좋은 기회를 부여받아서요. 제가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상근 부대변인으로 1년 동안 활동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송파구청장에는 이제 선거에 나갔다가 경선에서 제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소속해 있는 당입니다만은 제가 국민의힘 상대로도 가처분까지 진행을 당원들을 맡아서 한 적이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제 정당 바로 세우기라는 단체로 이제 한국 정당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송 조금 나가고 제 생업에 열심히 충실하게 하면서 한국 정치의 근본을 좀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 와서 지금 딱 보니까 청년 의원이라는 그 타이틀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냥 청년자를 떼버리고 그냥 국회의원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제가 돕고 제가 참여를 할 생각입니다.
저는 뭐 이제 기성세대도 아니고요. 저는 그렇다고 또 20대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상황 속에서 저는 이 사회가 짜놓은 틀에 우리가 들어가서 놀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틀을 우리가 그 안에서 놀이 비슷하게 할 게 아니라 진짜 그 틀을 만들러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말로만 가서 바꿔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청년 세대들이 이제 뭐 코로나도 겪었고요. 여러 가지 연대 지역이 없기 때문에 모여서 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단체가 더 활성화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발전이 된다 보면은 정말 적극적으로 이 제도 정치와도 경쟁을 해서 저는 이 나라를 바꾸는데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일익을 담당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경남 바로 세우기도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당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신민규 변호사님 소개였습니다. 다음으로 원홍범 청년의원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권은범 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에 입학한 청년 중에 청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법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법과대학이 지망하던 학교에는 없어가지고 정치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지금 정치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해도 제가 원래 배우고 싶었던 학문은 법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스스로 법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인터넷에 검색한다던가 해서 헌법을 접하게 됐는데요. 헌법에서 정치제도에 관한 글을 읽다가 그것도 법학인 줄 알고 즐겁게 공부하다가 어찌하다가 정치학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치학과에 재학 중인데요. 원래는 법학에 관심이 있었다 보니까 사법제도에 관한 관심이 높았고 고등학교 때 관련 보고서를 내면서 좀 생각을 깊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오고 나서는 아니면 학부생이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뽐낼 기회도 없고요. 지식을 뽐낸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리처럼 전문가분들께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청년국회에 들어오고 나서 교수님 그리고 변호사님들과 같이 권위 있으신 분들의 평가를 받으면서 저희 실력을 갈고 닦을 수 있는 기회가 이 자리를 참석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실력에 대한 흥미와 실력에 대한 평가를 받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또 그에 동시에 제 목소리가 다시 한번 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열심히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 중에 청년 권홍범 청년의원님 오늘 큰 성장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아론 청년의원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신대학교 신학과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부생 박아론이라고 합니다. 신학과라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분야에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저희 신학과도 굉장히 정의라는 주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가 만들어 놓은 것보다 제가 생각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바른소리 청년국회에서 많은 걸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박아론 청년의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른소리 청년국회 사법정책토론회 청년 사법정치의 현실과 대안의 문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의원분들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발제는 각각 10분입니다. 첫 번째로 군사법원법 개정 1년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지난 2021년 국회 본회의에서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이때전 저지른 범죄 등은 1심 과정부터 일반 법원이 관할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조금 넘은 현 시점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채상명 사망 사고와 같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사법원 폐지 등과 같은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토론을 통해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홍범 청년위원님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홍범 청년위원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홍범 위원입니다. 먼저 군사법법 개편하는 중대 논제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전부터 제기되어온 군사법원 제도의 비판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2022년 시행된 군사법원법 개혁의 한계를 보겠습니다. 군사재판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군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경찰, 군검사가 수사 기소하고 군 판사가 1심의 재판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법원에서 하느냐, 군사법원에서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국방부의 군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다르지 않지만 일반 법원에서는 사법부의 판사가, 군사법원에서는 국방부의 군판사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휘관에게 수많은 군인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권한을 줄 필요가 있었고 사법권도 이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군사법원의 기원입니다. 과거 군사법원은 전쟁 상황을 가정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신속성과 효율성을 그 가치로 삼았지만 현대에서는 부작용이 많이 드러나는 제도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장 외압 의혹이 퍼지면서 과연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는 군 법무관이 상명하복의 군 문화에서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 재판을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군은 겨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작전, 경계, 임무 등으로 시공간적 제약이 크기에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속성을 내세운 군사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시행된 군사법원법으로 사단마다 설치된 군사법원이 주로 군단마다 설치되었고 군 판사가 순회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군단법원으로 가거나 순회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했습니다. 즉 지금의 군사법원에게 설립 취지였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로는 군 법무관 인력 확보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ROTC라고 하죠. 학군단 미달로 대변되는 장교직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군 법무를 마치도록 유도하는 법전원 체제로 인해 군 법무관 지망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현재 군 법무관은 단기는 미달되었고 장기도 미달되었다고 추측되고 있어 논의가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오른쪽 통계를 보시면 일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일반 법원보다 군사법원의 인용률이 낮습니다. 즉 일반 법원보다 더욱 엄격하게 구속영장 심사를 하고 있어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군의 노력이 유의미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의 구속영장 청구의 문제점은 독립성이 아닌 특수성이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주된 청구 이유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자유를 보장받는 민간인들의 일반 사회에서는 피의자의 신변을 항상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법원의 설립 취지에 따르면 군인은 모든 생활을 엄격한 시공간적 제약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구속영장의 주된 청구 이유인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일반 이해에 비해 현격하게 낮습니다. 그럼에도 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인권과 비슷한 것은
군의 특수성을 군 검찰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네, 여기 밑에 있는 게 청구율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이 이용률인데 이 둘을 곱하면은 전체 공판 사건 중에 구속 상태로 진행되는 사건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통계에 나오는 2017년부터 2019년 3년간 항상 군사법원의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작년에 시행된 군사법원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군사법원을 폐지했고 성범죄,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민간 검경으로 이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군사법원 역사 중 가장 파격적이라는 작년의 개혁이 있고 나서 1년 뒤 해병대 수사단장 외압 의혹이 일었습니다. 민간 검경으로 사건을 이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 수사기관이 민간으로 옮길 사건이라고 결정해야만 합니다. 군 수사기관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 역시 군의 판단에 의존한다는 한계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책임자가 어느 수준의 지휘관, 최상병 사고에 있어서는 배제대원까지인지 사단장까지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 군 수사기관이 판단하고 이첩한다면 최고 지휘관까지 책임을 묻지 않는 이상 꼬리 자르기라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 수사기관이 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같은 결론이 나오더라도 민간의 결론이 더욱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법원 제도를 철저하게 활용하는 미국의 경우 군인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해서는 전역일로부터 수년이 지나야만 하고 장성 출신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과 같은 농민 통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장성급 인사를 국방부 장관으로 두는데 국방부 장관이 군 검찰 상무의 최고 관급자이기 때문에 일부 고급 지휘관과의 이해관계가 끼어들 우려가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입니다.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군사법원이 엄격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독일의 경우 해외 파병의 경우에는 특별 군사법원을 설치합니다만 국내의 경우는 징계위원회 수준의 국무법원만 있을 뿐이고요. 형사사건은 민간에서 재판합니다. 프랑스와 대만은 형시 군사법원이 없고요. 터키는 개혁을 통해 군사법원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 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장교가 재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사고라고 해서 의사 출신 판사만이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업계 상황을 잘 모르는 법관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그들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사법제도의 숙명이기 때문에 군대만의 고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법원을 두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 법 분야의 특성화가 중시되는 지구인 만큼 군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조인을 양성해야 하겠지만 그 방법이 지금처럼 자격 요건을 별도의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민간에서 멀어지는 것만이 유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관 확인 조치권은 형사소송법으로 이관하고 나머지는 폐지하며 각 고등검찰청별로 지방검찰청 하나를 지정해 자신의 관할을 따르는 군범죄수사부를 두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관할관 확인 조치권은 지휘관이 자신의 부하 군인에게 내려진 판결, 즉 처벌을 확인하고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군사법원과 군검찰을 폐지하는 한면 군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수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군 부대의 출입이 자유로운 군사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불송치 권한이 있는 일반 사법 경찰 관리로 있게 되면 수사 조정이나 은폐, 축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송치 권한이 없는 특사경으로 군사경찰을 남겨두고자 합니다. 군 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방법으로는 사관학교의 군법학 교육을 강화하거나 장교들에게 법조론을 홍보하는 방식도 있으며 군 경력이 있는 판사에게 군범죄 사건을 배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시 사변의 경우에는 사법권을 장악하는 계엄이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보장되어 있어 군사법원만이 유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주장을 조금 다른 것입니다. 군사법원을 폐지할 경우에
기대 효과는 제일 먼저 사법권 독립에 따른 재판의 공정성 확보와 군의 신뢰감 제고입니다. 피고인, 군 검사, 군 판사 모두 국방부 소속이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소속이 각기가 검찰청은 군사법원, 군 검찰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인력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군의 사법 수요를 감당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전시에는 군 인력 편제와 같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시에는 지휘관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해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방법원의 군사재판 판결에 대한 관할과 확인 조치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사법원과 군검찰단의 폐지가 불가피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장 외압 의혹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군사법원은 더 이상 제 기능을 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의혹이 진실이라면 2022년 대대적인 개혁을 이뤘음에도 결국 군사법 체계가 근본적, 구조적으로 외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인 것이므로 폐지해야 합니다. 만일 거짓이라면 20년에 가까운 개혁 노력에도 군사법 체계는 신뢰를 되찾지 못한 것일 뿐더러 잊지도 않은 사실과 그에 따른 정치적 갈등에 군을 끌어들이는 원인이 되므로 폐지해야 합니다. 국민의 기대는 높아지는 한편 지금 이상의 개혁은 군사법원의 입지를 더 위협하기에 더 이상 민간사회와 발맞춰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남은 접근법은 군사재판을 민간으로 옮긴 뒤 어떻게 법원의 전문성을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긴 시간 발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권원광 청년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해주신 권원광 청년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과거와 달리 현대에 들어서 군사법원을 도입한 취지였던 신속성과 효율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사회화법과 같은 군의 특성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꼬리 자르기와 같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범죄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양형의 표준을 확립하는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으로 옮겨서 군사법원을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방안까지 제안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제는 급증하는 흉악범죄 대책을 마련하는 주제입니다. 최근 시민동과 사회력 등에서 탈북, 무치마 폭행 등과 같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신설하고 운영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 제안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에 바른소리 청년국회에서 큰 틀에서에 대한 제시하고자 합니다. 박아론 청년의원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급증하는 흉악범죄 대책 마련 발제를 맡은 박아론 의원입니다. 내부된 발표 자료 종이를 함께 확인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발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끊이지 않는 범죄, 그중 흉악범죄 현황, 정의, 국내 발생 건수, 재복용률을 살펴본 후 이후 흉악범죄가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는 우리나라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교정시설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그 다음 흉악범 전담 교도소의 내용과 그것의 긍정적 효과와 우려되는 부정적 효과를 말씀드리고 그것과 함께 마지막으로 저희 바른소리 청년국회 법제사법 2위원회의 해결책을 제안함으로써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끊이지 않는 범죄와 관련한 기사들입니다. 지난 2월 과외 일동한 사내 유기 사건, 7월 신림역 무차별 팔불임 사건, 8월 서현역 무차별 팔불임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쏟아진 살인 예고 등 흉악 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들은 온 국민의 불안을 야기했고 저희는 이 사안들을 도외시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급증하는 흉악 범죄 대책 마련이라는 이름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흉악 범죄라는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처별로 흉악범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어 저희는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강력범죄와 형법상 폭행, 상해, 공갈, 협박,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등에 해당하는 폭력범죄를 흉악범죄로 보는 대검찰청 범죄동향 브리핑에서의 정의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대검찰청 범죄동향 브리핑에 따른 2014년에서 2022년 강력, 폭력 범죄의 연간 발생 건수입니다. 이것은 2014년 26만 7,781명부터 2022년 23만 5,201명까지 매년 20만 명 이상의 범죄 발생 건수가 감소하지 않고 끊임없이 유지됨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UN 마약 범죄 사무소에 공개된 자료인데요. 비교적 비슷한 문화권인 아시아 나라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강폭력 범죄 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각 나라의 인구수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인구 10만 명당 발생한 범죄 수로 나타낸 값입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일본이 14.45, 말레이시아 12.1, 싱가포르 7.54, 태국 13.25, 중국 57.39 등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중 대한민국은 54.9건으로 비교적 높은 강폭력 범죄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재복역률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법무부 교정통계연구에 따른 강력 폭력범죄 재복역 인원수입니다. 2013년부터 2022년에 전체 재복역 인원에는 증감이 있으나 강력 폭력 범죄로 인한 재복역 인원수는 1,300명 내외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교화되어야 할 교정시설에서 교화되지 못하고 재복역이 되는 것인지, 그들의 교화를 방해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어들지 않은 채 계속해서 유지되는 범죄율에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여러 요인들이 있겠으나 저희는 그중 교정시설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려 합니다. 그 문제점 중 하나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입니다. 좌측 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교정시설의 수용 정원과 일일 평균 수용 인원, 그리고 수용 정원을 초과한 초과 인원 수의 수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적게는 2,000명에서 많게는 10,000명에 가깝게까지 계속해서 수용 인원을 초과하여 수용했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밀 수용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낳게 됩니다. 수용자 개인의 기본 생활 공간을 보장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인권 침해 문제, 상대하거나 담당해야 할 수용자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교정 공무원의 직무 의지 약화와 교정 역량 감소, 또 과도한 홍보 수용으로 인한 교정 사고의 발생률 증가, 위 세 가지 이유들로 인해 교정시설의 교정, 교화, 재사회와 같은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이 과밀 수용이 낳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정시설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위 수치는 2013년에서 2022년 교정시설 내 환자 및 의료 인력 현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교정시설 내 환자는 9,000명에서 11,000명까지 이르지만 교정시설 내 의료 인력은 290명에서 380명 가량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의료 행위가 교정 내 의료 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격 의료나 외부 의료시설 진료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표가 그것을 나타냅니다. 좌측부터 교정시설 내 진료 건수, 원격 의료 건수, 외부 의료시설 진료 건수, 그리고 교정시설 내 진료권에서 원격 의료와 외부 의료시설 진료 건수를 뺀 추정 교정 내 진료 건수입니다. 적게는 500만 건 내외에서 많게는 900만 건인데요. 원격 진료의 수와 교정시설 내 진료가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료 건수가 현저히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는 수용자들의 몸, 정신, 건강 문제를 발생시킬 확률이 높고 또 이 결과는 수용자들의 교정, 교화 활동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다음은 흉악범죄 대처하기 위해 지난 8월 22일 국민의힘 경정협의회에서 발표된 흉악범 전담교도소 신설 추진에 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의 단독 기사에 따른 흉악범 전담교도소 예산 모델은 이렇습니다.
총 800여 개의 수감실 중 700개의 수감실이 5에서 6제곱미터 안팎의 독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감실은 24시간 CCTV가 작동합니다. 독방 수용자는 하루에 1시간 운동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을 독방에서만 생활하게 됩니다. 일반 비유나 사회 경합과 같은 외부 접촉은 엄격하게 통제되고요. 검정고시 준비 등을 위한 도서실, 자율학습실 이용은 금지됩니다. 또한 TV 시청은 교화 프로그램만 시청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흉악범 전담 교도소 모델의 구지로는 국내 유일 중경비 교도소인 경기 북부 제2교도소, 옛 평성교도소가 유력합니다.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중경비 등급의 수용시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우측표 모두에서 가장 우측에 위치한 내용들이 중경비시설 처우 기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실과 자율학습실은 이용이 불가하며 TV 시청은 교화 방송만 시청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비유, 사회경합, 봉사활동, 가족 만남의 날, 외부 종교 행사 참석, 외부 연극, 문화, 공연, 관람 등이 일체 불가합니다. 이처럼 중경비 처우는 거의 모든 생활이 제한적이고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경비 등급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강력한 경비 등급을 가진 교도소의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먼저 긍정적인 경우로는 사회로부터 흉악 범죄인을 완전 격리하여 사회의 안전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과 잠재적 범죄인에 대한 경고로서 범죄 예방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려되는 점 또한 있는데요. 사회로부터 완전한 단절로 인하여 흉악 범죄인의 재사회화가 어렵다는 점과 제한된 교육, 교화 프로그램의 흉악 범죄인의 재범 위험 감소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저희 법제사법2위원회는 위에서 설명한 모든 점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범죄자 교화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합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해결책입니다. 바로 중경비등급 교정시설 신설입니다. 위 그래프는 2022년 수용자 경비처우별 인원 구성입니다. 원 그래프에 보시면 총 인원 33,660명 중 3,080명이 중경비 처우급 수용자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각 교정시설은 보안 기호 수준에 따라 경비 등급이 지정됩니다. 따라서 상응하는 경비 처우급 수용자만을 수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교정시설은 동일한 시설 내 보안 및 기호의 수준에 맞춰 전체 수용자를 관리하고 각종 처우의 수준도 균등하게 실시하는 것이 교정 효과에 효율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우선 그 중에서 적어도 이 3,000명 가량의 중경비 등급의 수용자만이라도 해당 경비 등급 시설에 철저히 분리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수용될 시설은 격리 가능성, 감시 가능성, 차단 가능성, 생활 가능성을 중심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우선 형집행법 제14조는 수용자는 독거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법령에 따라 중경비 등급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독거 수용함으로써 격리 가능성을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감시 가능성과 차단 가능성은 좌측 하단에 보이시는 건축 양식을 통해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총 52곳의 교정시설이 있는데 그중 대부분은 좌측 하단 그래프의 왼쪽에서 두 번째 전주형과 그리고 우측 하단 그래프 왼쪽에서 첫 번째 편복도형을 선택했습니다. 교정시설의 구조는 수용자의 구성 등급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전주형뿐 아닌 각 동별 수용자 감시가 유리한 일자형 수용동이나 엄중한 경비 등급 교정시설에 사용되는 원형 수용동을 함께 선택해야 하며 편복도형보다 수용자의 감시와 통제가 훨씬 유리한 외복도형을 선택하는 등 수용자를 향한 감시의 정도나 그 효율성에 따라서 다양한 시설을 늘려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가능성입니다. 복도에서 자율 보행에 제한을 주거나 수용 거실이나 수용실에서 할 수 있는 여가 등을 제한하는 등 경비 수준이 엄중해야 하는 중경비 등급 수준의 보안과 계보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들의 행위 발전이나 갱생으로 인해 모범수로 지정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여가를 점차 늘려줌으로써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면 그들의 생활 가능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독거 수용을 통해 경비 수준을 향상시키고 수용, 감시에 적합한 건축 양식의 교정시설을 신설하고 또한 보안과 감시 수준이 높은 수용동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제한적으로 생활처우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저희의 대안입니다. 보안 감시 수준을 높인다는 점에서 흉악범 전담 교도소와 동일하지만 저희는 중경비 등급 수용자에게 적합한 맞춤 교화 프로그램, 생활적 처우 기준을 적용하는 점에서 흉악범 전담 교도소와 다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로는 흉악 범죄자의 자유를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범죄자가 체감하는 형의 강도가 증가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건축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신축에 필요한 재정이 적지 않다는 점에 우려가 있습니다. 앞서 중경비 등급 교정시설의 신축을 얘기했고 더 나아가 기존 수용시설의 문제점, 과밀수용 의료 서비스 부족을 해결함으로써 이전보다 더욱 효과적인 수용자, 교정 교화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과밀수용 해결하기입니다. 이것은 징역 6개월 미만의 단기형을 삭제하고 재범 위험이 낮은 범죄 중 단기형을 전자발찌 조건부 가택부금형으로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좌측표는 형기별 수용자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1년 미만인 수용자 수는 최소 4,000명에 달하는데 이 인원에 과밀수용으로 인한 각 경비처우급 수용자의 혼합수용을 해소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최근 허가율이 증가된 가석방 제도와 함께 시행할 때 수용자의 순환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고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조건부 가택부금형으로 대체한다는 점이 국민 법 감정에 반하여 국민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표에서 1년 미만인 단기형 수용자 중에 재범 위험이 낮은 이들을 선별하여 전자발찌 조건부 가택부금형을 적용하는 것이 그 해결 방법입니다. 마지막 해결책은 의료 서비스 체계를 다각화하는 것입니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최소 인권을 보호하는 것인데요. 이것의 목적은 수용자가 더 쉽게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다각화함으로써 교정 목적을 원활히 하는 데 있습니다. 좌측 표는 2022년 교정 공무원 직렬별 구성비를 나타냅니다. 그중 의료와 관련한 직종은 모두 1% 이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지방 교정시설은 거리상 비교적 주변 의료시설이 부족하므로 시설 내 인적, 물적 의료 자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이것과 함께 전반적인 외부 진료와 원격 진료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 수용자 같은 경우 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높으므로 다른 수용자보다 우선 진료와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함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수용자의 인권 보장이나 교정사고의 발생 저하이고 이와 동시에 우려되는 점은 교정시설 내 의료 직무, 교정공무원 지원자의 부족, 인건비 및 시설 유지비 증가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해결책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경비 등급 교정시설을 추가 신설하고 기존의 과밀 수용을 해결하고 의료 서비스 공급 체계를 다각화하여 교정시설의 범죄자 교화의 목적을 더욱 원활히 달성합니다.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한 후 한국식 범죄인 유형 분류를 통해 범죄자를 교화하는 것이 저희의 장기적 목표입니다. 현행 한국의 범죄자 유형은 해외의 범죄자 유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한국식 범죄자에 대한 적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식 범죄 분류 유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어 추후 각 유형별 범죄자에 알맞는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기존보다 재범률을 더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 보다 안전한 사회를 확립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근 길거리에서 묻지만 칼군이 사건으로 이 시민들은 두려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흉악범들이 수감되어도 몇 년 뒤 이들은 다시 사회에 나와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교화는 범죄자의 교화는 우리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보력 통계를 봤을 때 이들이 교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따라서 흉악범 전담 교도소 모델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시설 교화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범죄자 교화를 위해 깊게 고민해 주신 흔적이 돋보입니다. 고생해 주신 박아론 청년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5분이고요. 먼저 장용근 교수님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뭐 항상 아니면서 많이 배웁니다. 사람들이 이제 어느 나이가 되면 머리가 스톱이 돼서 했던 것만 계속하고 국회의원들 모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실제는 일정 나이가 이상이 되면 저도 보니까 30대 중반을 넘어가면 새로운 창의적 생각을 많이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다만 제가 헌법학자로서 군사법원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백설자가 헌법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법이냐 하는데 이 헌법은 다른 법이랑 틀려서 정치와 법치를 부과제를 포함합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청년 여러분들이 이제 의원들을 하시는데 이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이라는 그런 뭐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정치가 아니라 정치의 의미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은 기존의 걸 고치거나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거죠. 이게 정치지 지금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한테 쓸데없는 싸움하는 것이 정치가 아니라 저건 사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 특혜 폐지로 예전에 주장했었는데 정치는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반면에 법치라는 것은 기존의 역사를 통해서 확립된 하나의 원칙. 그래서 헌법은 역사성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15년 동안 기존의 이런 공부를 다 포기하고 동서양의 역사를 그리스 로마서부터 3만년의 사기서부터 계속 공부해 나갔습니다. 해보니까 거기에 이미 다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유형으로서 딱 보면은 유형이 나오죠.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그래서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법치는 역사적으로 확립된 원칙.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원칙일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것을 깬 뭔가 다른 미래가 정치가 돼서 헌법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법을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건 헌법부터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헌법은 법정을 외울 수 없고 100몇 조죠. 찾았다고 보셨는데요. 이 법원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걸 인터넷에 치시면 간단해 법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는 사법시험이 좀 외워서 보고 1차도 하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짓거리들이죠. 그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찾아보면 됩니다. 찾아보면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죄송합니다. 이따가 사라져버렸네요. 110조에 보면 군사법원을 관할하기 위해서 특별법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특별하다. 그래서 이제 이 특별법원의 의미가 뭐냐? 학자들은 첫째 예외적이다. 그래서 법관의 자격이 없거나 대법원의 상고가 안 되는 거. 근데 이제 바로 이 항을 보면 대법원의 상고가 된다고 해버리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라는 의미가 없고 과거에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중간에 들어가서 재판을 했죠. 근데 지금 이제 그걸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엔 예외법원이라는 말은 시력에 크게 사라져버렸어요. 나머지는 뭐냐? 특수한 것이다. 특수.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규율 대상이 일반이랑은 틀리다. 그래서 이제 군대 문제를 특별 권력감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군대 가는 사람이 거리를 갖다 휘날리고 막 길게 빨간옷 파남보 염색할 수 없는 거죠. 길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대 가서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고 싸움할 수 없죠. 그래서 옷의 문제. 그 다음에 내가 엄마 보고 싶다고 해서 애인 보고 싶다고 해서 나올 수 없죠. 타령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그 다음 군대 내에서 어쩔 수 없이 상명하고니 군대 내에서 어차피 전체적으로 움직여가니까 특정한 개인이 싸우고 싶다 한다 그대로 놔둘 수 없고. 그래서 그런 정도는 있지만 그런 특수성의 군사법원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날에는 사실 특수법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특수법원은 아시다시피 행정법원, 가정법원, 그죠?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이미 많이 있어요. 근데 다만 그거는 일반 법원에 있고 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헌법학자지만 저는 다른 쪽으로 많이 재정 관련된 것도 보고 있지만 한 조직이라는 게 움직여 가는 건 헌법이나 이런 학자들의 견해보다는 조직과 인사와 재정이죠. 그래서 돈의 문제도 있지만 여기 군사법원은 조직 재정보다는 누가 인사권이야? 이거 아무래도 국방부 장관이 인사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시상명 문제를 나오면 인사권이 국방부에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이 아무리 변호사 작업을 두고 한다 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비판한다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뭐 김건희 여사 이런 분들 죄를 안 졌겠지만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 김건희 여사나 처갓집 문제가 문제되는 순간 볼 것도 없이 특검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검찰이 수사하고 나서 미진하는 특검 받는 건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자기 관련된 일이 딱 되는 순간 검찰은 손을 딱 떼고 바로 특검을 넣습니다. 그래서 아예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미국의 최고의 정의가 실현되는 절차적 정의, 3자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군사법원의 큰 틀은 실체적 정의는 마이클 샌들의 정의로는 좋긴 하지만 되게 추상적이고 굉장히 평등 가깝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좀 더 본다면 실체적 정, 상과 벌을 두는 정의가 있고 하나는 절차적 정의가 있습니다. 이 상과 벌을 실현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적 정의는 로마 시대부터 뭐라고 하느냐? 첫째, 자기 사건에는 자기가 재판관리해서 하는 거죠. 즉 자기가 이해관계에 있으면 손을 떼라는 겁니다. 3자적 정의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변명기를 주라. 그것도 쌍방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재명 이분이 자꾸 뭐 자기는 죄안 졌다. 근데 검찰은 얘기하면 피의사실 공포라고 하죠. 저는 그래서 유명인, 공익과 관련된 사람에 한해서는 정치인들은 자기 얘기 다 하고 죄 없다고 하는데 검찰이 피의사실 공포로 묶여서 얘기 못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유명인, 공익과 관련된 사람에 있어서는 검찰은 피의사실 유포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댕등하게 쌍방이 의견을 내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이 보고 판단하는 거지. 정치인들은 한마디로 계속 그거를 일반인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언론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포를 유지하는 게 맞지만 공익에 관해서 공익적 인물에 한해서는 이건 좀 다른 예를 드는 게 맞아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쌍방 신문이고 이건 제3자적 정의와 관련해서 군사에 벌어지는 최상병 사건 보셨듯이 아무리 변호사 협정을 둬도 임명과자가 국경부 장관이고 다 되다 보니까 이건 제3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오늘 얘기들 중에 이 3자적 정의 부분을 좀 더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을 일반 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 쪽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저도 찬성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헌법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 이게 좀 딜레마죠. 군사법원을 둔다, 특별법원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대법원, 이항을 보면 대법원에서만 상고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한다. 근데 그거는 상고심만 한다는 게 헌법조항이 아니거든요. 상고심이 대법원에 활동하고 나머지는 뭐 1, 2심을 일반 다른 군사법원에서 할 수도 있었지만 그거는 또 확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최소한 대법원만은 상고만은 대법원에서 하되 나머지도 일반 법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헌법에 꼭 위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특수법원으로서 특별한 대상으로서 좀 가사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처럼 이것을 군사법원의 문제를 일반 법원으로 옮기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군사법원뿐 아니라 그 경찰, 검찰, 일반 경찰, 검찰에서 수사도 하는 거죠. 그죠? 네. 그죠? 네, 좋아요. 왜냐하면 수사 단계로 지금 보면 군 법무관들이라는 게 거의 뭐 군대 내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걸 보니까 네? 네. 예. 검사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사에 대해서 하는 분들, 이번에 최장병 사건이 입체하게 했었죠. 근데 결국 2차는 제3자적 정에 맞춰서 군대 내에서 이런 일을 벌일 때 은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바뀔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정의가 뭐냐라는 것을 보면 저는 3자적 정의를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한때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자기의 이해관계일 때는 아무리 해도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면 안 됩니다. 미국이 그런 게 항상 철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에게는 한마디의 퀘스천 마크가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직원을 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잘 되길 바라면서 직원하는 거지 그 부분을 끌어내는 건 아닙니다. 교수님 지금 7분밖에 안 남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흉악범죄로 가는 겁니다.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정의 중에 실체적 정의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상과 벌. 그래서 이 상과 벌에 관련된 것 중에 특별히 벌과 관련된 건데 다만 이 관련돼서는 이 흉악범죄에 대해서 이 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실체적 정의의 큰 원칙은 자기가 한 만큼만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 붙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 시대부터 뭐냐면 이제 자기가 한 만큼 대가를 받지만 그 실체적 정의는 같은 건 같고 틀린 건 틀린 거죠. 말하자면 지금 말하는 흉악범죄와 일반 범죄를 동일한 차원에서 같이 대우를 하는 거. 지금까지 같이 한 거죠. 기존 수사에서. 그건 정의롭지 못합니다. 즉 차별을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이고요. 다만 제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언을 드린다면 흉악범죄 대처 마련이라고 했다면 교도소도 중요한데 요새 문제는 사형이나 양형의 문제. 우리나라 이제 판사가 성범죄를 포함해서 너무 낮아서 제가 대법원에 갔을 때 이런 이따위로 자꾸 재판하면 안 된다.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판사들 하는 이유가 법관의 독립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헌법학자를 얘기합니다. 자, 좋다. 법관의 독립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이라고 돼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과 양심. 그때 양심은 개인의 주관적 양심이 아니라 객관적 양심입니다. 사회적 상식적 양심이에요. 사회적 상식은 그렇지 않은데 본인만 그걸 해주면서 정치적인 사건, 특별히 성범죄, 기타 흉악범도 굉장히 지금은 좀 올라가지만 예전에 낮았는데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형에 대한 기준도 참 중요한데요. 그런 문제도 좀 보완하시는 대한중에서 의료 체계랑 과밀 이 부분은 반드시 흉악범죄에 해당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일반에 해당되는 게 다 포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반적인 거니까 주로 가능하다면 아까 중경비대 수용자를 갖다 목방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하는 것들은 저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의로운 거죠.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이유는 우리나라는 가해자 인권을 너무 중시하고 있어요. 가해자 인권이 중요할까요? 피해자 인권이 중요할까요? 저는 명백히 얘기합니다. 선량하게 살아온 피해자가 두렵지 않고 사는 게 제일 우선이지 가해자 인권을 위해서 가해자에서 교정을 해주고 하는 부분은 뭐 교정해야 되겠죠. 근데 교화가 될까요? 네, 그 부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화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교화는 안 된다고 합니다. 덕치의 참비자라는 사람이 정의론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서양 얘기를 했지만 동양의 법학의 가장 큰 정의론이 뭐냐? 신상필론, 마이너스 겁니다. 그걸 인사에서만 얘기했지만 그 신상필론이 법치의 목적이고 정의입니다. 참비자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 인간이 기본적으로 인간 자체가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공자의 유학적인 사고는 인간은 선하기 때문에 교육으로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 유학을 배웠던 참비자도 원래 유학을 배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량한 사람한테는 교육이 되죠.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극악무도한 인간한테 아무리 교육해도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비자가 만약에 이런 걸 도덕적 관점으로 교화를 하지 말아라. 대신 이런 인간은 사이비법, 즉 내심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내심을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신상필벌입니다. 반드시 벌을 주고 벌도 엄격하게 대우하라는 게 참비자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일본 종교나 일부 법학자나 일학자들은 교화를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흉악범들은 쉽게 교화되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교화를 하려면 너무나 많은 힘든 일이 벌어져요. 그럼 희생하는 대신이죠. 그런 일은요, 사실상 일반 수많은 사람들한테 요구하기는 아주 드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화보다는 이렇게 교화됨보다는 행위를 규제하는 한비자의 신상필보처럼 벌을 세게 매기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아까 말한 흉악범죄를 별도로 관리하는 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반인에게 일반 범죄 경범죄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거기 가서 또 다른 벌을 받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형이 낮아버리면 이거 해도 또 나와서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저 사형이라는 문제, 양형의 문제도 같이 좀 보완하면 더 좋은 자료를 내지 않을까 하는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장영근 교수님 감사합니다. 법학 교수로서 법의 관점에서의 보완점 그리고 교수님만의 색다른 시각을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신인규 변호사님 15분 동안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그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너무 잘 들었고요.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보완한다는 상황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로스쿨에 입학을 하시면은 그 의무로 이제 실무수습을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우연치 않게 제가 국방부 계룡대에서 제가 실무수습을 또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기숙사에서 살다 온 경험도 있고 가서 재판을 보면은 되게 좀 특이합니다. 우리 보통 재판은 이제 일반 법원에 나왔죠. 근데 거기는 이제 부대 안에 산골에 있습니다. 법정이 이게 조그맣게 허름한 법정이 있으면은 이제 판사가 이제 3명 정도 들어오는데 이제 그 군 판사들은 특수하게 이제 양쪽에 앉고 이제 가운데에 보통 계급이 한 대령 정도. 근데 일반 군인이 앉습니다. 그래서 사실 군사법원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그 재판을 다 하고요. 군대 내에서 결국 그 확인 조치권 해서 이제 사령관이 감형을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의 사면권하고 비슷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사실 그 재판이라는 게 거의 뭐 고무줄처럼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리고 보통 이제 군대 내에서 다루는 사건들이 뭐 탈영 내지는 폭행 그리고 뭐 성범죄 이런 것들이 주로 많고 좀 특수한 범죄들을 많이 다루죠. 뭐 탈영이나 이런 게 일반 사회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쭉 얘기를 들으면서 뭐 저는 이제 큰 틀에서는 잘 동의를 하고요. 이제 군사법원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데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이번에 그 최상병 사건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그 군대 내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덮었던 흑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군사법원법 개정도 돼서 228조 거기에 이제 보면은 일반 경찰, 인간적으로 인척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 사단이 난 거죠. 법을 지켜서 그 박정훈 대령이 집행을 했는데 그걸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나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거라서 저는 지금의 군사법원법 정도로도 안 되고 아예 지금은 군사법원법에서 뭐 성범죄, 뭐 군에서 사망 사건,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특정해가지고 그것만 민간으로 지금 재판권을 보내게 돼 있는데 저는 그럴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그냥 군대에서 할 것만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민간에서 하는 게 저는 맞겠다. 원칙과 예외를 바꿔야 돼서 사실상 평시에는 군사법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저는 수준으로 해야 되고 군사법원에서는 뭘 하느냐 뭐 단순 폭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탈영이라든지 그냥 이 정도 수준만 좀 군사법원에 뼈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민간으로 오는 것이 맞겠다. 평시를 전제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반대로 이제 뭐 계엄이 선언됐거나 아니면 전쟁을 이제 겪게 된다면 그때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군사법원에 남겨놓은 뼈대들이 그때는 저는 군사법원에 원래대로 좀 돌아가서 군사법원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아무튼 이 군사법원 관련해서는 지금 이 제도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좀 이렇게 합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가장 핵심이 된 사안은 그 최수근 상병 너무 안타깝게 군복무를 하다가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참 안타깝지만은 그 이후에 이 정의를 묻으려고 하는 이런 정부의 태도들 뭐 지금 뭐 다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의혹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의혹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수사를 해가지고 처벌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뭐 반정부 세력 비슷하게 또 몰아가는 게 있어가지고 이것은 상당히 또 다른 차원에서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최수근 상병 사건, 그 박정훈 대령의 수사 외압 사건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일단은 정부에서는 뭐 소위 말하는 해병대 사령관부터 국방부 장관 이분들은 박정훈 대령이 명을 어겼다. 그 처음에는 집단항명의 수배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게 이제 전 시대는 거의 사형에 준하는 범죄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예를 들어보면 뭐 그 팀이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뭐 집단항명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가 껴맞춰서 사람을 좀 잡고 있는데 그 관련된 영장도 들어갔다가 이번에 기각이 났습니다. 영장 발부가 안 됐고요. 법원에서. 저는 그 지금은 이제 집단항명 수배에서 항명죄로 내려왔습니다만은 뭐 그 항명죄는 뭐 일단은 그 법대로 처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처리를 하고요. 다만 이제 공수처에서 우리 공수처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장성급 이상, 그러니까 별이죠. 그때에서 별 단분들은 따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국방부에 있는 법무관리관 그리고 그 위에 국방부 차관, 국방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의 여러 수석들 뭐 이런 사람들이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전 이분들은 공수처에서 지금도 이제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 되는데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가 더 수사하라는 압박을 넣어야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결국에는 국회에서 이 사안은 특검을 저는 부득이 가야 된다. 무조건 특검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을 어긴 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장관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이첩을 했습니다. 기록을 넘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경찰에서 수사하면 될 일인데 그 국방부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그 수사 서류를 다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또 다른 형태의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직권남용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으니까 수사를 엄중하게 하고 저는 특검으로 가서 이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다 가려야 된다. 그런 박정훈 대령님의 억울함도 좀 일부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사법원에 관련해서는 뭐 2021년도에 유의미한 개정도 있었는데요. 참 저도 요즘 한국 사회 돌아가는 걸 보면서는 결국 제도가 참 중요한데 제도도 사람이 운영하죠. 사람이 이상하면은 제도도 엉성하게 잘못되게 왜곡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사람을 바꾸느냐의 문제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근데 사람은 어디서 바꾸냐면 정당에서 바꿉니다.
그 제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람이 먼저냐 제도가 먼저냐 했을 때 저는 그래도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제도는 성숙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을 바꿔야 된다. 그 문제의식에서 제가 지금 정당바로 세우기를 하면서 좋은 분들이 정치권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제가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군사법원에 대해서는 제 생각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그 흉악범죄, 이것도 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잘 발표를 해주셔서 저도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는데 이제 조금 전 여기다 살을 보탠다면은 지금 흉악범죄라는 것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대한민국이 그래도 좀 자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뭐 한강, 우리 한강도 예쁘니까 자랑도 많이 했지만은 외국인들이 그래도 밤에 편의점을 마음 먹고 갈 수 있다, 호신용품 안 들고 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자랑이고 이게 또 관광산업이나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에도 도움이 됐던 부분인데 요즘은 뭐 진짜 거리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시민들이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아까 우리 장 교수님 말씀대로 피해자의 인권과 피고인의 인권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당연히 피해자 인권으로 우리 사회가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뭐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외적으로 이제 피고인들의 인권도 더 향상을 시켜야겠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흉악범죄에 대한 것은 발제하신 것은 그 흉악범들을 어떻게 따로 모아가지고 그 흉악범들을 통해서 처벌을 어떻게 그 교화의 차원에서 접근했다면은 전 조금 더 본질적으로 예방의 차원에서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테러에 관한 법이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테러 방지법이 있는데 이 테러라는 것이 정부의 행위를 방해하는 것만 테러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앞으로는 이런 묻지마, 불특정에 대한 이런 다수를 상대로 한 이런 행위는 이거 뭐 살인죄를 넘어서서 거의 테러에 준하는 걸로 저는 상당한 규정을 저는 통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실체적인 내용에서 저는 법에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흉악범들을 지금 따로 모아놓을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저도 성악설을 있는 사람이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위하라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겁을 주어서 범죄를 못 저지르게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교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재사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람이 뭐 성악설에 기반을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사회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교화하는 노력을 놓지는 말아야 된다. 저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송교도소 옛날에 있었던 것을 이제 지금은 청송교도소를 바꿔서 운영하듯이 저는 또 흉악범들끼리만 다 모아놓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더 교화나 이런 쪽에 더 좋을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흉악범 교도소로 보내는 구별의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냥 범죄 형태로만 기계적으로 분류할 것이냐 거기서 또 나오는 또 인권침해라든지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구별에도 어렵고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테러방지법 개정을 통해서 더 중한 형벌을 선고해서 차라리 영구 격리로 차라리 가는 것이 맞고 간다 그러면은 흉악범 교도소로 따로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이 교화나 교정 서비스를 좀 더 전문화시키고 좀 더 저는 체계화시켜가지고 이 재사회화가 가능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그래도 끝까지 노력할 수 있는 공간도 열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말씀하신 뭐 과밀 부분이나 뭐 의료인들 문제나 이런 건 저도 평소에 못 보는 통계들이라서 이런 거 힘들게 자료 잘 정리하셔가지고 너무 고생하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사법원법도 너무 좋은 그 견해로 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되게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요. 준비하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인규 변호사님께서도 헌법에 감정해서 피드백을 해주셨고요. 군사법원에 관해서 폭행, 탈영과 같은 군만의 특수한 범죄는 군사법원의 역할을 하면 어떨지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테러로 규정해서 처벌하는 것, 그리고 흉악범을 모아두었을 때 이것이 과연 교화가 될지, 이런 흉악범의 기준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등을 피드백해 주셨습니다. 고생해주신 신규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자유로운 토론 및 질의응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어가려고 합니다. 전문가분들께서는 발제자분들께 질의할 내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한번 잘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공수처, 저도 얼마 전에 공수처장님도 만나게 됐는데 이 공수처의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하더라도 결국에 군사법원으로 가죠. 아니요, 그죠.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사를 해서 이렇게 인간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군사법원은 조금 더 형을 낮을 수 있게 때릴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특검 아까 얘기하셨는데 검찰이 문제되니까 참고로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이고 네, 나머지 그렇죠. 구성들은 아, 부장관으로 가죠.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특검이 검찰의 문제가 있으니까 제3자로서 특검이 하는데 그럼 특검 하더라도 또 그래서 얼마 전에 법관들 문제되는 걸 특검이든 뭐든 일반 검찰 수사에서 올라가면 또 일반 법원에 가고 그럼 법원을 같이 있던 사람들이 되거든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제 특검뿐 아니라 사실 특별법원도 사실 제3자 측면에서 한번 미국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상하게 약간 막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에서 제가 아까 이제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가 많이 성숙되어 있는 건 맞긴 한데 아마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시고 저보다 우리 변호사님 앞으로 정당하는 건 많이 하실 테니까 지금 우리나라 제일 안 되는 삼자족자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특별법원도 안 돼 있죠. 군사법원도 사실은 여기 있다 보니까 군인들의 팔이 안 되고 있고 양형 문제는 지금 아마 전시 때만 그게 되고 평시는 아마 양형과 감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형을 약하게 때려버리면 대법원은 사실은 법률 문제만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면 대법원은 법률 문제만 판단하기 때문에 아주 사실관계를 판단을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 사실관계에 잠깐 때려버리면 대법원으로 바뀐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상대적 적용이 맞지 않고요. 또 하나 제도적으로 제가 상대적 적용이 문제는 여러 가지 김남국 위원 측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요. 저는 또 직접민주주의자긴 한데 국민 소환이 논의되는 가장 큰 이유를 보시면 행정부의 그 국무총리가 잘못했을 때 국회에서 제3자가 해임건이라고 탄핵 소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3자인 국회에서 소추하고 제3자인 헌재에서 판단합니다. 3자가 판단할 3자협정이 돼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들 보시면 징계를 누가 하냐? 국회 내에서 징계를 요청하고 판단을 누가 하죠?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징계합니다. 이건 제3자협정에 맞지 않아요. 위헌적인 제도가 헌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은 뭐 자주 뵀으면 좋겠지만 아예 앞으로 큰일을 하셔야 될 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른 건 다 맞는데 제도 중에서 제3자적인 문제는 우리가 많이 좀 더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기분 나빠요. 아유, 아닙니다. 저도 예. 교수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를 예. 하고요. 예.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그 군에서 확인 조치권이라는 것은 평시에도 가능해서 1심에 대해서는 사령관이, 그러니까 법관이 아닌 분이 이제 강경을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요. 다음에 그 상자적 정의라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박정훈 대령 사건에 대해서 저는 아까 공수처에 의한 수사 지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왜 안 하는지 저는 정말 제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세금을 받고 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 게 상식인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 공수처에 대한 우리의 비판의 소리가 높은 것 같고요. 저는 그 특별법원이라는 것은 저는 매우 제한적으로 저는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소위 최근에 그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그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이제 법관들에 대한 지금 이제 검찰에서 아마 1년은 구형을 1심에서 7년 정도 양승태 대법원장에 구형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특별법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관들이 대상이 돼서 법관들 후배들이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반 법원에 대한 특별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런 군인들이 문제됐거나 아니면 고위 공무원들이 문제가 된 사안은 군인에 한해서만 저는 일반 법원에 가서 그 재판받을 수 있도록 특검법이나 특별법에 조항을 하나 정도 넣어서 이런 사안만 저는 일반 법원 가서 재판받으면 뭐 이해주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특별법원의 문제도 저는 매우 예외적으로는 검토해보고 싶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엔 제가 말씀드린 특별법은 결국엔 지금은 이제는 예외적인 법원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졌거든요. 법관의 자격이 없는 변호사거나 대법원 상부한다. 이거는 이제 이미 역사적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대상이 특수한 거. 아마 그걸 판단하는 주체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 빨리빨리 불러가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된 것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 젊은 위원님들이나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그런 쪽의 개혁도 같이 해주시기 바라서 고맙습니다. 예. 저도 한번 질문 드릴까요? 우선 군사법원 아까도 코멘트 뭐 이거 다 했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또 하나 군사법원의 문제 중에 요새 느꼈던 건 뭐냐면 이번에 그 최상병 사건을 하는 변호사가 옛날에 제가 대학원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로스쿨 말고 사시태제에서 큰 법무관 시험을 바로 따라가시고 있는데 이번에 은퇴하고 변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만나보니까 했었는데 이 절차적인 큰 것 중에는 제3자가 판단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쌍방 신문 또는 쌍방 변명
변명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왜 정치인들은 자기들은 무죄라고 막 언론을 대속했지라는데 국민들은 한쪽 말만 듣게 됐어요. 지금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검찰이나 이런 데 가서 공인에 관련된 사람은 피의사실 공표도 열어야 된다. 이건 예외 조항을 봐야 된다. 지금도. 그래서 이것은 검찰이 국민을 알 권리를 알려줘야 된다. 그건 위법이 아닌 거는 초법계적 위법적 사유라고 보는데요. 두 번째 이제 3자적 정의 중에 중요한 게 3자가 하지만 두 번째 쌍방 변명이 되는데 요새 보니까 그 최상병에 있던 수사한 해병대 대령을 갖다 구속시키는 게 이유가 뭔가 봤더니 다른 의미가 아니라 언론에 얘기를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느낌이죠? 한마디로 어느 한쪽의 국방부나 정부의 한쪽의 말은 나오지만 이 최상병 관련된 사람들은 이런 언론 인터뷰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변명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도 이 쌍방 그 신문 관련 변명 얘기를 공평하게 주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KBS나 MBC도 좋은 방송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저번 인터뷰할 때마다 꼭 얘기하는 게 한쪽 말만 하면 반드시 아무리 저쪽이 틀려도 저쪽이 양쪽 다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미국의 쌍방 변명이죠. 그래서 이게 중세시대의 마녀재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녀재판이 다른 게 아니죠. 말하려고 그랬더니 마녀라고 죽여버리라고 해서 죽였던 겁니다. 종교재판이.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막 생겼듯이 최상병 쪽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사 관련돼서 이 절차적 정의의 3자적 정의 플러스 이런 쌍방의 기회를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사법원에 과연 이게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아까 또 얘기하신 대로 그 변호사 그 자격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채용이 문제예요. 사실은 최근에 법원에서도 판사 10년으로 일반 법원에서 했더니 변호사 로스쿨 출신들이 이제 일기 나오신 분 지금 10년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대형 로펌에서 이미 큰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안 가려고요 판사는. 그러니까 판사들의 수급 문제가 굉장히 또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토론회를 했는데 이 수급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인력 충원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반 법원으로 가면 그 부분은 좀 더 해결될 수 있다는 건 좋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이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항비전의 신상필과 정의는 어떻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상가벌을 적절하게 경제학의 시초도 인센티브와 페널티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경제학의 시초는 저는 항비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학과 경제학은 틀린 게 아니고 저는 이제 헌법도 하지만 경제학, 재정법, 재정학자들과 많은 논쟁을 합니다만 제도를 만드는데 그게 안 오게 되는 게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그 공자님 말씀에 유교적인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이럴 때는 인센티브를 더 줘야 돼요. 법관도 지금의 법관들의 월급을 지금보다 더 많이 올려주는 제도도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하지 대형 로펌에 10년 있다가 애들이 크기 시작하는데 쉽게 가지 않단 말이에요. 전국에 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군사법원도 앞으로 바뀌겠지만 바뀌기 전에는 그러한 부분에 이런 일을 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것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면은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배심제 문제는 앞으로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 같아요. 교수님, 지금 네. 잠깐 저희 예. 청년회원님 발언 좀 들었으면. 예. 너무 질문을 받. 예, 맞습니다. 네, 이제 그 피드백 관련해서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에 관해서 이제 군사재판은 절차적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3자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 군 판사의 독립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제 발제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민간법원으로 옮기되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과연 이거를 특수법원으로 남겨두는 것인지 아니면은 평시에 이제 평시 군사법원의 대부분의 권한을 이관을 하고 약간만 남겨놓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고민할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저는 발제에서는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일단 평시에 일부 범죄에 대한 이관은 확실히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할 고민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시 군사법원에 관해서는 사실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이 전시 군사법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전시 군사법원을 전시라고 하더라도 군사법원은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군 법무관이 평시 군사법원이 폐지된 상태라면
군법무관들은 재판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전쟁 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재판하셔야 합니다 하고 법정 틱 하나 주고 이제 재판하세요라고 해도 어차피 군 법무관은 저는 재판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나는 변명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시 군사법원이 폐지가 되면 전시 군사법원 이제 군 법무관들이 이제 재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전시 군사법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기 때문에 전시 군사법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일반 민간법원에서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자적 정의와 쌍방 변명의 기회 그리고 전시와 평시 군사법원의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박아문 청년위원님도 피드백에 대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피드백 주셨던 것들이 겹치는 게 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제 교도소의 교화의 문제보다 양형의 문제를 다루는 게 어떠냐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형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도 해보았고요.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님께서 주신 것도 흉악범만 모으면 교화가 되는지 또 그 흉악범들을 어떻게 또 구분을 더 전문화해서 할 것인지라는 문제도 저희가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다뤘던 부분에서 장기적 목표에서 이제 한국식 범죄자 유형 분류에 대한 연구를 언급드린 것으로 이렇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아까 군사법원 관련해서 좀 한 말씀 드리면은 군사법원법을 아예 폐지하자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대표자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게 같은 문제의식 속에 제가 아까 저는 원칙과 예외를 바꿔서 아예 군사법원을 뼈대만 남겨놓자고 했던 이유가 이제 저 문제의식 때문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였고 만약에 저도 질문을 준비했던 것은 군사법원에 뼈대라도 좀 남겨놓는다고 했을 때 그래서 저희 군판사의 소속을 지금 국방부 장관 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독립성 문제를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혹시 뭐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주시고 폐지라고 하시니까 제가 또 물어볼 필요가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법조인원화 그러니까 검사와 변호사 출신의 법관들을 많이 길러내겠다. 그리고 다양한 법 분야 그리고 다양한 사회 경력을 가지신 분들을 법관으로 이제 법 기술을 줌으로써 법조인으로 만들겠다라는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는 각 분야 법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의료법도 있고요, 뭐 특허에 관한 법도 있고 하니 이제 더 이상 법만의 법은 없고 다양한 기술에 관련 다양한 사회 분야에 관한 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 판사도 마찬가지로 군 판사는 군사 재판만을 위해서 양성된 법조인이죠. 그래서 이것이 일반 법원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법조인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사실 군 판사는 이제는 없습니다. 군 법무관은 뭐 아예 사라지지 않겠지만 군 법무관이 군 검사와 군 판사를 맡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재판의 판사는 완전히 사법부로 넘어가되 아까 전에 말씀 주신 이제 사법부 소속의 특수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을 두게 된다고 해도 이제 사법부의 판사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게 이제 저는 발제를 통해 주장을 합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 사견인데 저도 그냥 군법, 군판사 이런 거 없애고 사법부로 다 저도 일반 법관으로 다 이렇게 흡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일단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다 특별한 법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군사에 관련된 영역을 따로 분리시켜서 한다면 그 재판부의 법관들은 뭐 군대에 파견도 좀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군대 내부도 좀 알아야 되니까 뭐 그런 식의 좀 제도적인 조율을 한다 그러면은 조금 그런 절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장훈근 교수님도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 아니, 거? 다 말씀하셨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아나동 청년위원님께서도 전문가분들께 질의하고 싶으신 사항이 있거나 제안하고 싶은 사항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오늘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아까 피드백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을 못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이제 교화문화라는 것 중에서 이제 흉악범죄를 테러 방지법에 준하는 행위로 처벌한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테러 방지법에는 그 처벌 기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우선은 그 테러 방지법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도 그 법을 제가 다 전국에서 오진 않았고 테러라는 그 개념 자체가 2조에 나오는데 그 테러 자체가 이 정부의 행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위험한 행동들을 하는 거고 보통 우리가 이 시간은 테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제 다 정하기 나름이죠. 그 입법사항으로 해서 이 테러의 개념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묻지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구성 요건은 좀 헐렁하게 보통 규정을 해서 법관의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구성 요건화는 가능해서 이 형사법의 죄형법정주의가 명확성의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이걸 저도 이제 뭐 테러로 보는 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테러라는 것의 개념을 너무 넓히게 되면 그러면은 뭐 여러 사람을 살인한 행위와 그것에 또 묻지마 대상으로 한 살인과의 또 차별을 또 어떻게 볼 것이냐, 구별점을 또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견해들이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묻지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런 테러에 가까운 저는 살인 행위 이것은 저는 별도로 따로 떼어서 저는 중벌에 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참 고민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범죄의 외형만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 왜 지금 시기에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나오느냐를 우리가 들여다본다면요. 아마 뭐 자살에 대한 것도 누구 하나가 본인이 자살을 하면은 이 베르테르 국가처럼 전염이 되듯이 약간 이런 좀 이상징후의 범죄들도 자꾸 나올수록 더 사회에서 이게 더 뭐랄까 그런 범죄들이 모방 범죄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이제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이 사회적 단절 문제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는 외로움부라는 것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고독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도 정말 이거 정부 부처 차원에서도 대응해야 될 수준의 문제 아니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혼밥이 늘어나고 다 좋은데 이것이 이제 범죄로도 지금 그 가지가 쳐져서 그 안 좋은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우리가 형사 정책적으로도 너무 외 피해만 집중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교도소의 과밀, 뭐 의료진의 문제 이런 것도 참 좋은데 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그래야 예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그다음에 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테러 다수인 당연히 흉악범죄 맞는데 얼마 전 신림동에 그 아무 잘못 없는 여자 선생님께서 그 덩크린가 맞아 죽었단 말이죠. 그것도 일종의 흉악범죄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다수인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거는 하나 예시일 뿐이시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기준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발적 살인, 그냥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을 한 명을 살해해도 당연히 그거는 중범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실 그런 범죄 형태는 우리가 이미 형법에서 살인죄로 다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살인죄 양형 것도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법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문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묻지마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에 준하는 살인 형태는 지금 이제 출현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법제는 좀 아직 미비한 것 같아서 저는 뭐 다른 법을 만들든 아니면 테러법에 좀 이런 구성 요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좀 해보는 거 어떻겠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발제자 또는 전문가분들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네, 지금 소속과 이름을 좀 범죄소위원회 간사 조치호입니다. 저도 흉악범죄 대책에 관련해서 같이 준비했는데요. 저희 말씀하신 대로 양형에 대해서 저희 동의합니다. 저도 자연공 교수님의 의견처럼 양형, 사형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그래서 처벌을 못한다는 점은 정말 동의하는데 사법체계의 입법부의 그 입법 내용을 사법부가 과연 얼마만큼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할 때 이제 입법부의 형법이 특별법 발의과 입법의 간의 그 괴리가 너무 크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이게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장량 변경, 즉 산성 변경, 법률상 변경을 통해서 제한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양형 기준에 대해서 이제 판단했을 때 그 중간지대, 그러니까 특별법과 일반 형법 사이의 그 괴리를 좀 줄일 수 있는 양형 기준이 있는데 그 양형 기준에 하한형이, 그러니까 기본과 가중과 강경 중에 그 기본의 그 하한형이 법정형보다 낮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왜 기본형에 하한형을 맞출 수 없는 건지에 대해서 네. 저도 이제 대법원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자 103조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헌법 103조를 보면 법과는 독립을 얘기하는데 그냥 독립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헌법도 따라야 돼요. 헌법은 뭐냐면 사실 정의 그 자체예요. 헌법을 기본권과를 주장하고 독일을 얘기하고 이런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헌법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번역가라고 하는 거고요. 헌법 자체가 의미는 인류 역사의 정의를 비롯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야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정의 정당한 판단을 해서 그만한 대가를 두 번째 법률을 따라야 돼요. 근데 법을 따라서 지금 말한 대로 항소를 믿는 그냥 존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런 개념을 했더니 요새 우리가 보면 신범죄 같은 양형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데도 또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벌어진 일들은 뭐냐? 가끔 실제는 판사들이 정관예우 같은 거 하면 친한 사람이 변호사 들어오면 같이 이렇게 계속 내려줘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사실 사법 전체적인 문제하고 관련되는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이제 검수 안박이니 뭐 이런 걸 했지만요. 그 검수 안박 안에 사기고요.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검사 제도가 있는 나라 검사가 수사내시니 합니다. 민주당 얘기는 명백히 사기고 그래서 제가 아닌 건 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싸움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보다는 이제 독일이나 이런 나라는 범모독죄라는 게 있어요. 법에 있는 정신을 모독하는 사람은요. 검사든 판사든 직권남용이 있는데 우리나라 직권남용은 사실 지금까지 안 되다가 유일하게 지금 윤 대통령이 검사 때 실현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윤 대통령도 직권남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어플이 한번 보겠지만 단순히 직권남용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법 모독죄를 명확히 신설해서 그 하한선이든 뭐든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지 그거 갖다 법이 있는 것보다 입법에 있는 걸 판사 마음대로 옮겨버린다. 굉장히 위헌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법원의 판사 부분도요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너무나 판사분들 보면 실제 왜 그러냐 제가 내린 결론 아까 말했던 거예요. 정가지보다 자기가 친한 사람이 만든 사람이 보면요 형 낮춰줍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 앞으로 선고하는 변호사죠.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리, 사법 비리의 문제도 있어서 향후 저는 앞으로 우리가 제도도 많이 성숙은 됐지만 그걸 좀 더 다뤄야 될 필요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계속 그런 문제점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입법을 어기고 입법의 정신을 모독하는 사람은 판사가 없는 모독죄로 처벌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그것도 동의하고 그 이제 사법부의 입장은 물론 뭐 특별법과 형법 일반과는 그 괴리가 너무 크고 이제 자기네들 법정형이 이제 법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형평성이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자기 기준으로 형평성을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양심은 국회의원의 양심과 그다음에 통치구조라는 게 있죠. 개인의 이제 기본권에서 양심은 어떤 양심이든 내심에 있는 한 다 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이상한 종교를 갖춰도 자유입니다. 행동만 아니면.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법관의 양심은요 사회 상식에 맞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상식에 맞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미안 얘기지만 예전에 저희 돌아가신 지도 교수님께서 사법제도 개혁을 옛날에 하셨고 로스쿨도 했습니다만 죄송한데 최근에도 저도 뭐 로스쿨 개혁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도 물론 좀 더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면에서는요 우리 사회가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은 확립돼 가야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국민들이 그 상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배신자 문제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하는 문제 생각할 때가 됐어요. 일반 판사들이나 전문가들이 만나보면 일반 국민들 수준보다 높냐 또 그렇게 보면 장관이든 국장들 만나보면 내가 보기에는 국회의원 말도 없고요. 국회의원들 수준을 여러분 보시면서 대단하다 보니까 그게 엘리트니까 자 엘리트는 지식과 경험법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럼 장사하는 그러냐? 제가 보면 윗사람 말 따르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은 안 돼요, 우리나라. 근데 만약에 일반 국민 수준 올라갔다고 그러면 그 중에 일부 나중하는 잘못된 국민들도 있지만 이제 배신자 문제도 조금만 더 하고 이상하게 재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좀 국회의에서 저는 당연히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견제가 좀 돼야 될 것이다. 물론 정략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좀 국민들의 납득이 되는 그런 탄핵권은 좀 적극적으로 행사되지 않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탄핵은 직무에서의 그 배제만 하고 판사만 그만두게 돼요. 근데 이제 판사 그만두고 변호사님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모독죄를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람 감옥 가야 돼요. 판사 먼저. 변호사 못 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사처벌도 지금 이제 일종의 탄핵, 우리나라의 탄핵은요, 직에서 물러나서 징계법입니다. 못 뽑고 다른 막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맞다. 그 사이에서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못한 사람은 모독죄를 처벌돼서 구속되거나 그리고 일반인들은 본인들은 남을 구속시키면서 왜 본인들은 더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게 노블리스 오블리제고 인류 역사에 대해 원칙이고 그럴 때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 수긍 못합니다. 국민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최근에 뭐 누구 말할 수 없습니다만 뭐 이런 문제들 많아서 억간이나 판검사나 그래서 미국에는요 연방법 판사들은 이제 변호사 따지면 하루라도 판사를 하다가 이상한 짓을 하면요 그냥 옷 벗고 나가서 앉거든요. 그 정도로 엄격합니다. 미국의 판사.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판사들의 죄송하겠지만 만나보면 사건 변호사들이랑 술 먹고 뭐하고 이게 김영란법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요. 김영란법도 사실은 하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김영란법보다 더 중요한 건 뇌물이에요. 뇌물인데 이 법원의 판결이 직접 관련된 뇌물의 업무 범위를 되게 좁게 보다 보니까 미리 보험 들어오는 거죠. 저 사람이 앞으로 할 때 이런 것도 당연히 뇌물 아닙니까? 사전 뇌물죄도 있는데 그거 얘기 안 하고 그냥 김영란법을 하는데 김영란법 문제는 아니에요. 자체를 된 문제도 아니고 일부 좀 심하면 처벌할 수 있지만 그 판례도 뇌물죄 부분에 묶여서 단돈 이런 일을 판사가 가지면 미국처럼 옷 벗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모독죄를 처벌하게 하는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그런 고의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권한을 갖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마찬가지고 고위공직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에 그 부분을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징계뿐 아니라 처벌.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관의 탄핵 그리고 사법부의 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간사님 지금 질문이 너무 길어져서 다른 분도 질문을 주세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 있으면은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들 청년국회에서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2대 때부터 3대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주로 위원회가 법제사무위원회는 아니었어서 이 분야에 있어서는 아마 발제 준비해 주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발표에 비해서 조금 질이 떨어지는 질문일 수 있는데 근데 모르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간단한 질문을 하나씩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군사법원 폐지와 관련해서 제시해 주신 문제의 원인과 그리고 심각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준 것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군대라고 하는 건 굉장히 폐쇄적인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폐쇄적인 성질로 인해서 수사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내에서 수사하는 것과 다르게 군대 외에서 수사할 때는 기밀에 좀 더 접근하기 어렵다든지 아니면 수사 자체가 진행하기 어려워서 실제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어렵지 않을까라는 조금 걱정이 하나 있어서 실제로 그럴지 아닐지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양형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저는 물론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판결을 낼 때 기존의 판례를 좀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아까 말씀해주신 같은 죄를 지었을 때 비슷한 형벌을 주고 다른 죄를 지었을 때는 좀 더 다른 형벌을 주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 판례를 통해서 같은 사례가 있었을 때와 비슷한 결과를 내야 어느 정도 그 기준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기조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법이 바뀌고 형벌의 양이 바뀌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기존의 판례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바뀌어진 형벌대로 판결을 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간략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저는 일단 저희가 저한테 좀
네, 전문가 분들이나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네, 저는 뭐 그냥 기밀 관련된 건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아까 그 뼈대를 제가 남겨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뼈대 안에 그 기밀이 관련된 범죄들 그런 것들은 저는 군대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다만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 사람을 구하러 구명조끼도 안 입고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는 이런 것들 당연히 이거는 뭐 기밀과 전혀 무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군대 내에는 거의 99.9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 우려는 뭐 크게 현실적으로 제공되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하여튼 양형 문제는 뭐 지적하신 부분들도 좀 일리가 있는데 결국에는 뭔가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좀 이뤄가고 이것이 좀 쌓여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뭐 국회 자체가 뭐 결정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국회가 참 저는 뭐 한심하고 이게 참 심각한 건 뭐냐면은 행정부가 비대화되고 행정국가와 경향이 굉장히 농후해지고 커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원래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것은 권력을 놓고 마치 피자 우리가 뜯듯이 세 개로 나눠가지고 견제를 하면서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대통령제의 핵심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법을 누가 만들까요? 다 행정부 관료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부 관료들이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다 올리고 또 법안도 정부가 제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행령 통치 내지는 법도 행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땅땅땅해서 그냥 통과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 행정관료는 누가 통제합니까? 다 로비도 글로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정치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치를 혐오치면 안 되는 게 이럴수록 더 정치권에 들어가서 견제와 균형, 체크 앤 밸런스, 행정부에 대한 감시, 규제 이거를 정치가 제대로 못하면요 그 피해는 다 국민들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쨌든 좀 더 농축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좀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발제 때 군사경찰을 남겨둔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군사법원과 군검찰은 폐지하되 군사경찰을 특수사법경찰관리로 남겨둔다고 했는데요. 나머지는 다 폐지하면서도 군사경찰을 남겨두는 이유는 뭐 검수완박의 기조가 있었던 것도 그렇고요.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는 헌병이라고 했죠. 군 부대 출입이 자유로운 군사경찰을 남겨두고 자유롭게 수사하되 대신 그 통제를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도록 조절하는 것이 이제 군의 폐쇄성을 지키면서도 국민 통제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형 기준의 미비에 관해서는 이제 판례의 누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판례가 아무리 누적이 되더라도 한 번도 심판하지 않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국방부와 국회 간의 이제 군사법권 해석이 갈리는 것도 판례의 미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입니다. 판례가 아무리 쌓여도 결국 빈틈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빈틈없이 마련해서 좀 수치적으로 빈틈없이 이제 그 판례로는 메꾸지 못할 공백을 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례 누적으로 해결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양형 기준이 결국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선 여러분이 검찰이든 법원이든 경찰이든 독립성이 요구되잖아요. 이 독립성이 왜 요구되냐? 그냥 요구된다는 건 그렇지 않아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겁니다. 정당한 정의를 실현하든지 부당한 걸 실현할 때 독립이 의미하는 건 독단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독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게 저항할 때 독립을 얘기하는 거죠. 지네들이 부당한 얘기하면서 외부의 정당한 요구를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거는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양형 지금 말씀하셨는데 양형을 법원에게 놨거든요. 자기들끼리 안 돼요. 기존의 판례는 그렇게 자기들 아는 사람들끼리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게 제가 지적민주주의자를 합니다. 국민들이 오늘날 정당한 여론을 만들어서 압박을 해야 됩니다. 압박하면 양형은 바뀌더라고요. 법원에 제가 봅니다. 제가 얘기해도 전문가도 얘기가 안 바뀌어요. 근데 여론 나오고 TV 나오고 신문에 막 나오는 순간 요새는 조심해요.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법의 정치화가 아니라 모든 권력은 국민 놓고 나온다고 헌법 1조 2항의 얘기에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법권은요 독단적이고요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발생한 것도 다 그런 것들이죠. 부당한 귀족들을 도와주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사법개혁은 끝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그런 쪽에 앞장을 서고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젊은 학생들도 양형이 모든 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야 됩니다. 계속 내고 그것을 압박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자의 법치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알아서 잘할 것이다. 절대 안 되면 계속 압력을 넣어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네, 정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저희 열정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만 어느새 끝날 시간이 다 돼가서 네, 아쉽게도 이제 마무리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1분씩만 간단하게 저희 토론에 대한 소감을 발언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박아론 청년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된 게 제 자의는 아니었고요. 어떻게 보면 타의로 하게 된 거긴 한데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오늘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이 토론회는 끝났지만 더 준비해서 보완해가지고 이거를 정말 어떻게든 의견을 누군가에게 드려서 진짜 법제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과 다짐을 하게 됐고요. 이후에도 더 많은 무언가를 찾아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인계 전문가님 말씀드립니다. 예, 저도 그 사실 이런 게 참 국회에서 다뤄지고 해야 제도 개선이 되는데 우리는 권한이 없잖아요. 근데 권한이 없는데 이게 얘기를 해봐야 참 힘이 많이 빠지죠.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하지 못하는 역할을 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게 너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여기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진짜 배지를 달고 여기 의원회관을 접수하시는 걸 제가 적극적으로 좀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참 이렇게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반공 정치주의나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를 피하기 위한 단식이 무슨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도움이 1이라도 됩니까? 근데 지금 양당 정치하는 것을 보면은 각자가 자기 이익, 당리당량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소화된 내용들조차 수준도 안 나오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인계 변호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장영근 교수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의를 얘기하는데 정의의 큰 원칙이 정치에서는 민주주의죠. 국민의 중심인데 국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이 좁은 노동 판단이라고 하거든요. 국회는 어떻게 해야 돼도 많이 국회는 좀 싫어해요. 근데 싫어해는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공화국의 이념에 따라서 했는데 지금 하는 짓을 보면요 조폭들의 힘이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민들도 너무 안타깝고요. 국민들도 또 그렇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공화정 하나만 말씀드리면 공화국의 를 위해서 공익을 추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 민족주의, 하나는 법치입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왜 비판하냐? 반일 민족주의. 아니 일본도 나쁜 것도 있어요. 배워야 될 거 있는데 무조건 일본 나쁘다고 민족주의가 안 돼요. 지금도 중국이 나쁘다. 이건 안 됩니다. 이런 배타적 민족주의는 전혀 안 돼요. 그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사이비 종교주의. 마치 자기가 지지하는 뭐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표 누구든 행위를 안 보고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또 획일적인 절대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종교가 암시되는 거죠. 마지막 나오는 법치가 위대한 것은 법치는 합리적으로 모든 행위를 봅니다. 사람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행위를 봅니다. 내가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해서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위가 옳으면 옳은 걸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잘못되면 내가 아는 사람이라도 그걸 지지하지 않는 법치 위대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법은 국민의 의사를 따른 정당한 법에 의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정당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주의로 모든 국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저는 국회의원이 계셔도 좋고 다른 전문가들도 좋습니다. 저는 오히려 국회의원 안 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국회의원 제의도 있었고 예전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는 자유롭게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수명도 길고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국회의원도 하나의 방법이고 여러분이 있는 전문 영역에서 전문성을 키워서 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도 더 재미있는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러길 바랍니다. 네, 장현문 교수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권은범 청년위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 발제를 시작하고 마무리 발언도 끝이네요. 제가 처음과 끝을 장식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100분이라는 시간이 꽤나 짧게 느껴졌습니다. 준비한 콘텐츠도 많이 있고 많은 법리적 근거 그리고 정치학적인 해석도 많이 준비했는데 뭐 이거를 다 말하기로는 이제 100분이라는 시간이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말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좀 여러 토론에 올리고 싶었던 내용을 올리지 못하면 아쉬운 것이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수님과 변호사님께 변호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사법원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정리할 계기를 만들어준 이 토론에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더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들었던 내용 그리고 앞으로 제가 또 문사법 체계에 대해서 공부할 내용을 더욱 갈고 닦아서 제가 이번에 문사법원을 조사하고 이 토론회를 배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인 보면은 뭐 학부생 신분에서 될지 모르겠지만 누구랑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이 토론회와 교수님 그리고 변호사님께 배운 점을 기반으로 그리고 아직 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그런 통계들을 더욱더 공부를 해서 이 토론회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마무리가 해주시겠습니다.